팟캐스트 SF 수신기 제3화 젠나님과 함께하는 스타워즈 A부터 Z까지 일부. 여러분의 유년 시절과 함께한 SF 작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SF 수신기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미국의 대중문화에 깊게 자리한 영화 스타워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타워즈는 1977년 첫 개봉을 한 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시리즈와 각종 매체를 통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한 분과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고 영화 스타워즈의 안과 밖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블로그를 운영해왔고 지금은 501 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젠나라고 합니다. 501 군단이라 그러면은 어떤 활동이죠? 네. 501 군단은 전 세계적인 스타워즈 팬클럽이에요. 저희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 코스튬을 입고 나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스타워즈 팬들의 모임으로 1997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에는 지부가 올해로 처음 생겼는데 사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한 100여 개 이제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스타워즈 코스튬을 입고 스타워즈를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자선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관련돼서 되게 많은 활동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일도 하시고. 네. 사실 옛날부터 네. 꿈이었어요. 그래요? 501 군단을 활동하는 것이. 그럴 아, 능력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기가.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잡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타워즈 팬클럽인 501 군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러면은 그 100개 정도 되는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나요? 네, 네네.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각자 지역별로 나눠진 지부들이 존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 지역 단위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전 지부들이 세계. 있고요. 네. 네, 전 세계.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나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놀랬던 게 한국에서 100개? 그 팬클럽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금 놀랬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SF 모임 다 합쳐도 100개가 안 되죠. 그래요? 저희 501 군단의 전 세계 지부들이 그렇구나. 100개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501 그 지금 하시고 있는 그 활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501 군단 준비는 2015년부터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스튬을 제작하고 그리고 미국 본부 쪽에 승인을 받고 이러는 것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한국에서는 런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증을 받으시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워즈를 대표하는 팬클럽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 코스튬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501 군단에서 세운 기준에 완벽하게 맞춰야지 그래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부들도 이제 시작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기준들이 있고 그것을 맞춰야죠.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약간 대표적인 뭐 기준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이제 지부 설립 같은 기준 같은 것은 그냥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무적인 문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별로 어떤 자격 재밌는 건 없고요. 요건 뭐 절차 저희 같은 게 자격은 네, 저희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타워즈 악역 코스튬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톰트루퍼라든가 다스베이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클럽에서 현재 그 인증하고 있는 코스튬이 한 4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코스튬을 골라가지고 그 저희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기준은 꼭 영화에 나오는 것과 거의 동일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아, 그럼 약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건가요? 그렇죠. 그 코스튬을 만들 때 고증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톰트루퍼 헬멧만 봐도 시중에서 파는 스톰트루퍼 헬멧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양 머리가 대칭이에요. 그런데 실제 영화에서 쓰인 소품을 보면은 대칭이 아니거든요. 비대칭적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손으로 이걸 직접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 비대칭도 고증으로서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코스튬을 만들어야죠. 아, 그러면 약간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약간 캐릭터의 복장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어눌한 부분, 어색한 부분 이런 네. 것들이 되게 그러면 지금 구현했을 때 높은 가치로 약간 인증받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기계적인 면모보다. 네, 그렇죠. 공장에서 딱 뽑아놓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상품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만든다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스타워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보다는요. 그렇게 따지면 약간 그 코스튬 플레이, 코스튬? 그 활동으로 팬클럽을 한다는 게 약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렇게 어떤 미술 효과 같은 거를 팬들이 직접 이렇게 시연해 보면서 약간 갖게 되는 애정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뭐 외국에서도 그런 형태로 복장들을 입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코춤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네. 그게 하나의 큰 단체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 명, 수십 명이 아니죠. 저희 한 나라에서만 현재- 수백 명, 수천 명이 네, 되니까 저희 현재 그 501 군단 현재 등록해서 1년에 활동 량을 충족하는 회원들만 해도 현재 12,000명 정도가 그래서 지금 예전에 스타워즈 블루레이 중에 하나에서 그 실제로 그 행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게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정말로 규격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엄청나게 땡볕 더위 속에 그게 로스앤젤레스였는가요? 로스 퍼레이드가 패서디나에서 하는 거네요. 거기가 굉장히 더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 더운 더위에 그 복장들을 완전히 갖춰 입고 한참에 걸쳐서 행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애정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복장들을 우리나라의 뭐 아스팔트 위에서 그걸 뭐 입고서 한 시간씩 입는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코스튬 입는다는 자체가 좋은 게 그러니까 이런 입고서 뭘 한다는 게 좋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활동의 어떤 그 결과, 그러니까 이벤트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얼마나 그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지가 되게 그 각자에게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팬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네. 옷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입고 그 캐릭터처럼 행동하고 함께 행진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스타워즈를 알리고 한다는 거가 굉장히 보람찬 일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 회원들도 각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캐릭터의 고증을 최대한 살리고 그 캐릭터 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진행했던 행군에서는 뭐 군 훈련을 실제로 받으면서 행군 훈련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복장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대로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앉을 수 있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각자가 입는 복장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구나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각자가 이제 자신의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 맞추지 않으면 아무래도 더 불편하죠. 네, 저희 기준 중에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암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어가지고요. 암호는 자신의 소유고 자신만의 것이고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러는 것은 좀 안 좋게 보죠. 사실 그 암호 저는 아직 그 암호는 입어보지 못했는데요.
확실히 옆에서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있었어요. 암호라는 게 그러니까 갑옷이죠, 갑옷. 갑옷. 플라스틱으로 된 갑옷인데 뭐 아까 뭐 앉을 수 있게 개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다 개조되지만 그게 단순히 통풍도 되지 않고 그 안에도 또 한 번 더 한 겹을 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보통 관심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튬을 꽤 좋아하는 편이지만 암호까지는 도저히 못 입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501 군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팬 활동이 약간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했을 때 팬 활동이라는 게 뭐 애정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이렇게 자기가 일하듯이 막 어떤 걸 만들고 그 참여하고 그런 활동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는 또 그 영화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게 하는 구석이 확실히 있네요. 근데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스타워즈에 대해서 그 이게 시리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몇 편 보지 않았었기도 하고 해서 잘 모르는데 그 검색을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스타워즈 시리즈를 정의할 때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던데 이게 장르인가요? 네, 스페이스 오페라는 SF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주를 무대로 한 오페라라는 말이 되겠는데, 뭐 더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활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조차 제대로 입지 않고서 활동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으니까요. 스타워즈도 물론 스페이스 오페라 쪽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만 스페이스 오페라가 어떻다라는 기준에서 뭐 스타워즈를 부른다기보다는 우주에서 모험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이 어쨌든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장르로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네요. 그런 형태의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냐면 그냥 서부의 총잡이들이 우주로 나서 빵빵빵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작품 중에서도 일단 스페이스 오페라 불리는 작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것이 과연 그냥 그런 식으로만 비춰져야 되느냐, 그냥 아이들만 보는 활극이 아니다 라는 걸 느끼게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오페라의 가장 기본은 역시 대우주가 등장하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미를 위해 가지고 스페이스 오페라가 과학적인 SF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팬들이 중시하는 과학적인 면들을 사실 일종의 약간 경시하면서까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들에서는 빛보다 빠르게 날아다니는 우주선들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과학적인 어떤 엄밀성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겠다라는 노력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 우주에서 되게 넓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몸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우주에서 벌어지는 어떤 모험 얘기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 스페이스 오페라로 묶일 수 있는 건가요? 범주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SF냐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복잡한 것처럼 무엇이 스페이스 오페라냐 하는 정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랙을 스페이스 오페라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오페라로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아예 판타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뭐 판타지가 좋다 나쁘다의 범주를 떠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주에서 무대로 펼쳐지더라도 우주에서의 어떤 과학적 현실이라든가 사실에 좀 더 중점을 둔 얘기라면 스페이스 오페라보다는 그냥 우주에서의 모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주 여행 이야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이고요. 그러면 그 영화가
그 우주라는 장소를 다루는데도 해석되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장르로 얘기될 수 있는 거네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는 SF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과학적 상상력을 좀 중시하고요.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다 중점을 둔다면 스페이스 오페라는 우주잖아. 우주에서 그냥 활동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한 과학적인 고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거보다는 모험 자체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게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교하기 쉬운 거는 역시 최근에 나온 작품으로서 인터스텔라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스텔라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사실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없다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스페이스 오페라의 작품에서는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경향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것이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의 과학적인 연민성은 분명히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가 다양하고 우주에선 별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 약간 쪽도 상상이 좀 더 부각되는. 예, 상상에 더욱더 부각되는 말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스타워즈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조지 루카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조지 루카스는 1944년 미국에서 태어난 영화 감독이고 이제 스타워즈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을 직접 감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스타워즈 작품들의 제작자로서 참여하다가 나중에 90년대 들어가지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의 감독을 다시 잡았었고요. 그 외에도 유명한 작품들로 인디아나 존스를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그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뭐 조지 루카스에서 좀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스타워즈라는 작품 만들어지게 된 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 이제 신화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라는 작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것을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 거대한 뭐 우주 전쟁 얘기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신화적 이야기를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낼까 하고 고민하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세 캠벨이라고 해서 신화학자가 있어요. 그 신화학자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이라는 책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신화들을 정리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조지 루카스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탕으로 분명히 우주를 무대로 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공감하기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타워즈였던 거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무진장 돈이 많습니다, 지금은. 재산이 현재 한 50억 달러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한 6조, 7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인 적어도 영화 감독 중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영화 스타워즈 전의 영화들 중에서도 우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사가 보이는 영화들이 있었나요? 네, 조지 루카스가 그 장편 영화 데뷔를 한 게 SF이긴 했어요. THX 1138이라고 루카스가 대학 다니던 시절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영화를 이제 장편으로 개작을 한 영화였는데요. 그것은 우주에 대한 내용은 아닌 SF였어요. 어떤 지구에서 펼쳐지는 그 디스토피아 사회를 다루는 진지한 영화였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SF와는 전혀 상관없고 우주, 뭐 과학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춘낙서라는 러브 코미디물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스타워즈입니다.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외에 SF물을 만든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뭐 루카스가 유명한 두 작품이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거든요. 인디아나 존스의 경우에는 루카스가 스토리를 생각해냈고 자기가 직접 제작을 맡았고 자신의 절친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오히려 조지 루카스의 전체 커리어를 통해 보면은 특출난 작품이죠. SF로서 딱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원래 감독을 한 작품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은 되게 많았어요. 그 판타지 영화 스타워즈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의 판타지 영화를 할 수 있는 일단 윌로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역시 거기도 난장이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론 하워드가 감독을 했었고요. 제작은 루카스가 맡았습니다만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작품에서 그가 직접 영화 감독으로서 활동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루카스가 장편 영화를 직접 감독한 게 몇 개가 안 돼요. THX 1238 있죠. 청춘 낙서 있죠. 그 다음에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쭉 감독을 쉬다가 스타워즈 이제 1, 2, 3편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감독한 거 외에는 직접 감독한 영화가 없어요. 조지 루카스가 대부분의 영화 활동들은 이제 제작자로서 활동했고 실제로 세간의 평도 감독보다는 제작자로서 더 능력이 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근데 스타워즈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많은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처음 테이프를 끄는 분이니까 그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었나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지 루카스가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스타워즈만이 아니라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아니면 윌로우 같은 그런 작품을 보더라도 조지 루카스가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거는 신화적 영상을 그려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쪽에서 있어서의 스토리 제작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각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세 캠벨 아까 말씀드린 신화학자 역시 자신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조지 루카스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그런 신화적 상상에 의해서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이야기를 만든 데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지 루카스의 스토리적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루카스의 필모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루카스가 직접 쓰고 자기가 직접 감독까지 한 영화들의 경우에 스토리 면에서 그닥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물론 그걸 잘 살리지 못한 연출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스토리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그냥 누구나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죠. 아,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4편이 처음 영화라고 했는데 저도 4편은 봤었거든요. 저는 1편을 처음 영화라고 해서 먼저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팬들이 가장 안 좋아한다고. 근데 4편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순서가 뒤바뀐 것? 그 시리즈의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영화의 그 시대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보자면은 그 순서가 맞아요. 1, 2, 3, 4, 5, 6 그리고 3과 4 사이에 작년에 개봉한 로그 원까지 끼어 있고 그리고 올해 그 뒤에 나오는 8편 이렇게 영화상의 시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간 순서는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만 실제 영화는 나온 순서는 4, 5, 6, 1, 2, 3, 7, 그 다음에 로그 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엉켜 있거든요. 이게 영화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건 아니었어요. 스타워즈가 처음 나올 때 제목은 단순하게 스타워즈로 끝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던 영화도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 제국의 역습 그 다음에 제다이의 귀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나왔었는데 스타워즈가 처음으로 나온 작품들이 4, 5, 6편이라는 거가 밝혀진 것은 제국의 역습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희망 4편 새로운 희망을 만들 때는 루카스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속편을 만들 수 있고 전작을 만들 수 있고 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에피소드 5인 제국의 역습이 나올 때부터 자막에 에피소드 5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1, 2, 3편이라는 게 더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루카스가 나중에 그 1, 2, 3편을 만들게 된 것이죠. 뭐 에피소드 4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희망을 보자면은 사실 영화로 보더라도 새로운 희망은 그대로 단독으로 독립적인 영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5편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는 끝이 제대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6편으로 연결되었죠. 조지 루카스가 처음부터 이거를
1, 2, 3편부터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후에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었어라는 식으로 아마도 신화를 더 만들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4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4부터 시작했다는 게 조지 루카스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1, 2, 3은 공백으로 냅두고 4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쓴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결된 하나의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 처음에 같은데. 스타워즈 자체가 개봉했을 때는요. 루카스는 이게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집에서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루카스는 이후에 자신이 원래 4편부터 이거를 1편부터 만들고 싶었지만 4편부터 만들게 된 이유는 1편이나 2편 이런 때 나올 대규모의 지상전 같은 거를 당시에는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들기 기술적으로 쉬운 4편부터 만들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카스의 역량이라든가 그 사람 평소 행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믿긴 하죠. 그런 얘기들을. 그래가지고 루카스가 당시에 1, 2, 3편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맞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5편을 낼 때부터 이제 나는 이것을 속편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럴 만한 재원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전에 개봉했던 스타워즈에다가 이제 부제를 붙이고 에피소드 4라는 부제를 붙이고 나왔기 때문에 1, 2, 3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루카스가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팬들은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약간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던져본 스토리가 4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는 4편 자체가 전체적인 영화로 봤을 때 가장 독립성이 강합니다. 딱 하나의 영웅 이야기로서 확실하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점도 있지만 그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점을 완전히 제외하더라도 그냥 영화 하나로서 그냥 독립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라는 이름을 봤을 때 그냥 그 이름 그대로의 영화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도 스토리고 시리즈도 이렇게 되게 다르고 막 많은데 그 감독들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관객들한테 보여지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계속 주 캐릭터가 등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다른 감독들의 영화들이 하나의 그 영화 제목을 달고 매끄러운 전개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경우에는 보여질지. 그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 4, 5, 6 이제 그 3부작을 묶어가지고 클래식 3부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경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4, 5, 6 에피소드 4, 5, 6은 전체적인 분위기 면에서나 스토리 면에서나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졌었거든요. 물론 감독들은 달랐지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조지 루카스라는 인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피소드 5나 6은 조지 루카스가 감독으로서 참여하진 않았지만 각본은 자신이 썼고 제작도 자신이 했거든요. 그리고 루카스의 스타워즈는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지 루카스가 자신의 돈을 대부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독립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의 간섭 같은 것이 거의 없었고 조지 루카스라는 이제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화적인 위치에 올라간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모든 통제권을 쥐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감독들을 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감독들의 역량도 뛰어났던 것도 맞지만요. 근데 조지 루카스가 4편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 다음 편들은 다른 감독들한테 맡기게 됐는지는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조지 루카스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4편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물론 스튜디오 간섭도 있었고 이런 SF 영화는 애들용이다 라는 이런 편견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에 루카스가 편집하는데 몇 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정말 누구한테 어떠한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는 것이 자신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 1, 2, 3 그렇게 묶어가지고 프리퀄 3부작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퀄 3부작을 만들 때도 루카스가 사실 자신이 감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에피소드 1을 만들 때 이제 자신의 절친 감독들인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론 하워드 이런 감독들한테 가가지고 나 대신 이거 감독 좀 맡아달라, 내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루카스는 너무 전설적인 스타워즈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독들이 모두 무슨 소리야 조지, 당연히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들 고사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루카스가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1, 2, 3편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죠. 일단 뭐 스타워즈는 전체적으로 상업적으로는 다 성공했는데요. 사람들의 평에 따라서 1, 2, 3편, 특히 1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첫 편이 1977년에 나온 4편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그 조지 루카스의 그 1편? 아니죠. 1977년에 4편이 나왔고요. 네. 1980년에 5편, 83년에 6편, 그 다음에 4, 5, 6 순서가 했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가 완성된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해서 3부작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 2, 아, 3이 만들어진 그 거죠. 다음에 조지 루카스가 다시 감독을 맡게 된 게 1편인데 그게 그러면은 첫 편으로부터 몇 년 뒤인 거죠? 1999년이요. 아. 1편이 만들어진 게 1999년입니다. 그래서 루카스가 이제 1, 2, 3편 프리퀄 3부작에 대한 기획은 1994년부터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시대 차이가 꽤 나잖아요. 자그마치 22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랜만에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비장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1편이 혹평이 많은 것도 그 어떤 점에서 그렇게 스토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든 CG 영화였고 조지 루카스가 자신의 온갖 기술적인 역량들을 다 투입한 영화였던 건 맞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 2, 3편에 대해서 이것은 루카스의 CG 실험장이다. 영화가 아니라 CG 실험장으로 루카스가 영화들을 써먹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연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노력보다는 어떤 기술 그리고 뭔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한편으로서 여자면요. 실제로 루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CG 같은 걸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굉장히 사실인 게 에피소드 1편이 개봉하기 전에 에피소드 4, 5, 6편을 다시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장면들을 더 추가하곤 했거든요. 추가된 장면들이 이야기상 중요한 점이 좀 전혀 없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장면도 전혀 아닐 뿐더러 뭐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스토리상으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장면들, 단지 그냥 CG 장면들을 몇 개 더 한 느낌밖에 없었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은 느낌의 요소들도 더 많았고요. 특히 마지막에 에피소드 6편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역할들, 그런 요소들이 봤을 때 조지 루카스가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한 게 지나치게 기술적인 거에만 중시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뭐 스토리 얘기를 하셨는데 에피소드 1이 전 실패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스토리가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뭔가 터지고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사건이 터지고 주인공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 소년이 사건을 해결한 것도 완전히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 점이 일단은 에피소드 1에서 사람들에게 불만을 산 요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금 1편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듣고 4편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들었는데 매 편마다 항상 스토리가 이렇게 자르르고 올라오는 게 스타즈의 그 대표 오프닝이긴 하지만 전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다 보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4편, 5편, 6편, 1, 2, 3 이런 식으로 스타즈도 보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묶이는 것들의 줄거리라고 하면 뭐 들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타워즈는요. 4편, 5편, 6편을 중심으로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편, 5편, 6편에서 루크라는 농촌 청년이 등장하는데 정말로 촌동네에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실 자기는 우주로 나가서 모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있어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난데없이 이상한 로봇가 나타나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등장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궁금하죠. 거기서 그래? 그 사람 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 얘기인가 해서 누군가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주로 주인공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험을 겪고 막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일단은 공주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주가 잡히게 된 원인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해서 일단 주인공은 영웅이 되게 돼요. 하지만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영웅은 됐지만 아직도 적은 엄청나게 강하니까 맨날 쫓기다가 그게 제국의 역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역습을 하는 내용이에요. 막 쫓기다가 주인공은 내가 뭐냐면 부족하구나 하면서 훈련을 하게 돼요. 훈련하면서 점점 영웅이 더 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주인공이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러면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 라고 달려들었다가 거기서 된통 터지고 알고 보니까 나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제국의 역습입니다. 그게 몇 편인 거죠? 5편입니다. 5편. 예. 4편에서 그냥 영웅이 돼요. 4편은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평범한 청년이 우주로 나가서 이것저것 모험을 하다가 이렇게 돼서 내가 영웅이 됐구나라는 게 4편이었고 5편에서는 영웅이 됐지만 아직도 너무 멀었지 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얘기고요. 6편에서 드디어 친구들이 다시 결집을 해서 이번에 최종 결전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악당이라고 알고 있었던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알고 있었던 자가 사실은 내 아버지더라.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1, 2, 3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착한 놈이고 굉장히 훌륭한 제다이가 될 뻔했는데 훌륭한 기사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사실은 무진장 나쁜 놈이 돼버렸다라는 게 1편, 2편, 3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가 일단은 원래 완성된 거죠. 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주인공이 활약을 했고 걔가 영웅이 됐어요. 근데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그 뒷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1편, 2편, 3편이었고 영웅 돼서 세상이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해서 나오게 된 게 그 다음의 이야기들입니다. 7편, 8편. 한편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희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로그원이라고 해서 나온 작품이죠. 그렇게 해서 스타워즈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수가 많지만 사실은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걔가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됐는가, 걔가 영웅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웅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 같은 거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영화가 이렇게 시리즈가 많은 게 전체 각본이 이렇게 다 쓰여져서 하나하나 영화가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영화 한 편을 두고 계속 질문이 생성돼가지고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영화들이. 에피소드 4편, 5편, 6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골격을 갖춘 이야기로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서 완벽하게 주인공이 처음에 큰 힘을 가지고 영웅이 됐다가 그러나 한번 삐끗했다가 다시 제대로 다시 일어서는 장면까지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1, 2, 3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증.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먼저 세계를 먼저 만들어내고 보통 이제 대작 작품이라고 한다면 세계를 먼저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거는 하나의 큰 사건을 중심에다 두고, 그러니까
사악한 제국에 맞서 싸우는 영웅의 이야기.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리어 더 한 세계관으로서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 시리즈의 큰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근데 주요 캐릭터, 뭐, 다스베이더나 요다, 뭐, 루크 스카이워커, 레아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코스튬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뭐, 캐릭터 얘기하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제가 절대로 코스튬 만들지 않게 될 캐릭터입니다. 저는 사실 페퍼틴 황제라는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요. 몇 편에 주로 나오시는 분? 페퍼틴 황제는 4편 빼고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4편 빼고 다 나오는데 이제 은하공화국의 의장 자리, 최고 의장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은하계를 제국으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그러는 인물이거든요. 페퍼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프리퀄 3부작을 보면은 페퍼틴이 1편부터 3편까지 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1편에서는 평범한 나부라는 행성의 의원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의장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자신이 제국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모두 다 페퍼틴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음모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프리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프리퀄의 어떤 전개 과정이라든가 이 페퍼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음모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사실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코스튬을 절대로 만들지 않게 될 이유는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그 쭈글쭈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에 직접 특수 분장을 하던가 라텍스 마스크를 쓰든가 해야 되거든요. 끔찍해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1, 2, 3편에서 그 나오는 인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4편 빼고 다 나오는 인물인데 그 당시에 어떤 미술 효과로 그 복장을 갖추신 분인가요? 아니면 원래 얼굴 그게 1, 2, 3편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깔끔한 얼굴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구나 느끼게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1, 2, 3편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분명히 훌륭한 배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그게 좀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황제 캐릭터,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공화국 의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깔끔한 얼굴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보여준 눈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3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이제 드디어 쭈글쭈글한 얼굴이 되고 그 이후부터 5편, 6편에 등장할 때는 역시 쭈글쭈글한 얼굴로. 근데 그 쭈글쭈글하다는 게 이 나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그게 아니고 캐릭터에 입혀진 어떤 미술 효과인 건가요?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은 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에서 밝혀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에피소드 5랑 6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게 변한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분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때 이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이안 맥다이어미드라고 원래 연극판에서 연기를 하던 배우였는데 당시에 30대일 때 그 에피소드 5랑 6의 황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뒤로 2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신의 한 30년 전 자신 캐릭터의 30년 전 모습을 연기를 하게 됐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위화감이 없고 저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느끼기에는 정말 눈에 띄게 만듭니다. 관장님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인상 깊게? 저는요, 제가 맞춰볼까요? 저는 크게 두 명인데 평범한 캐릭터와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가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를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이 역시 루크입니다. 왜 제일 좋아하냐면 에피소드 4편, 5편, 6편을 보게 된다면 이 캐릭터가 그야말로 촌동네 소년에서 정말로 뭔가를 느끼는 캐릭터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줘요. 근데 이 평범한 캐릭터로 보자면 역시 루크와 같이 1편부터 에피소드 4편부터 6편까지 살아남은 캐릭터가 있어요. 웨지 안드레스라고. 웨지 안드레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영화상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역할을 안 합니다. 근데 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5편에 보다 보면 쟤 어디서 봤는데? 6편에서 쟤가 어디 봤는데?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계속 남는데 스타워즈가 분명히 루크 스카이워커 이야기가 맞거든요. 루크 스카이워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면 맞지만 루크가 활약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활약하고 있었다는 거,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활약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선택해서 이 길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등장 장면은 몇 개 없지만 되게 인상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 캐릭터를. 그 주인공 정답을 알고 말고... 있었는데 맞출 기회를 안 주시네. 맞추신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네, 관장님 성향은 제가 그래요? 알고 있죠. 관장님 글을 몇 년 동안 봤는데 제가. 근데 영화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두 번째 얘기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인간인가요, 외계인인가요? 일단 인간이에요. 되게 그냥 많아서. 평범한 인간이에요. 아, 진짜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평범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캐릭터예요. 주인공이랑은 어떤 관계예요? 주인공하고는 루크랑? 그냥 나중에 동료죠. 아, 처음에 동료로서 같이 싸웠고 거기 살아남았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4편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전투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거기서 얼굴이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나오고 뭐 거기서 전투기 타고 싸운 사람 중에서 물론 더 살아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얼굴이 나온 유일한 캐릭터가 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게 나중에 나올 시리즈에 다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숨어있던 캐릭터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너무 평범한 캐릭터예요.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예요. 지나간 캐릭터인데 그게 스타워즈 4편, 5편, 6편의 연결점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등장 요소 중에 하나로 계속 이렇게 익숙하게 네. 만들어서 계속 시리즈를 동료로서. 묶는 역할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또 다른 어떤 활약을 했을까라고 궁금하게 만들고 루크는 워낙 유명하고 워낙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걔가 영화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 뒤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루크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사악한 제국에 맞서서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화면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스타워즈 4편, 5편, 6편의 하나의 큰 연결고리로서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스타워즈를 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주로 이렇게 막 굿즈로도 나오고 유명한 뭐 다스베이더, 요다, 뭐 그 로봇들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크게 인상적이진 않은가 보네요. 아니죠. 스타워즈 인상적이지 않은 캐릭터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캐릭터를 다 좋아해요. 사실 제가 이런 종류의 방송을 몇 개를 나가봤었는데 항상 말할 때마다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달라져요. 꼽기가 힘든 거구나. 근데 다 좋아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주 작은 단역조차 위키피디아 같은 걸 찾아보면 어지간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보다 더 설정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스타워즈를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말로 흥미롭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롭게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그 장면마다 캐릭터의 그 주 역할 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나 보네요. 그보다는 스타워즈 이제 4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타워즈가 SF의 역사에서 하나의 어떤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듯한 세계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온 SF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주선을 봐도 막 삐까번쩍하잖아요. 이른바 그
우주선들이 정말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고 우주 건물들이나 건물 내부나 이런 것들도 하얗고 하지만 스타워즈는 사람들이 넝마 조각을 입고 다니고 우주선에는 어디 총에 맞은 흔적, 어디 부서져가지고 때운 흔적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진짜 그 세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리얼리티를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서 지나가는 어떤 캐릭터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세계에서 어떠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살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느낌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의 사람들이 애정을 쏟을 수 있었고 그 캐릭터의 이야기도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약간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스타워즈가 인상적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겠죠. 왜냐면 스타워즈는 외계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에일리언이즘. 네. 근데 의외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어떤 행성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긴 하니까 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묘사됐다고 했을 때 그 지구랑 다른 어떤 다른 행성에서 그 사람들이 외계인이랑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게 중심의 환경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야기의 주역도 전부 다 인간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간밖에 안 사는 세상으로밖에 안 느껴진 경우도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게 정말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같이 안 보였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나온 것 같은 옷도 전부 다 이건 아무리 봐도 어제 만든 것 같은 옷, 그야말로 공호품으로 만든 듯한 옷,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 세계 자체에 대해서 몰입하기 힘들었죠. 판타지에 있어서 반지의 제왕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을 처음 보여줬다면 SF에 있어서는 스타워즈가 그런 점을 처음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눈앞에서. 그게 세계관이라는 게 되게 분명하고 영화에 진짜 녹아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저는 추바카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외계인인데 약간 이렇게 서린에서 따온 모티브 너무 강하고 대체 어느 환경에서 있었던 그 생물들인지 많은 외계인들이 나오잖아요. 추바카의 경우에는 그 스타워즈 세계관 내에서 우키라고 하는 종족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추바카가 이제 한솔로를 항상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한솔로의 일종의 조수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스토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키 종족은 굉장히 힘이 세고 기술력이 좋은 종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이 이제 얘네들을 노예로 쓰면서 노동력을 착취를 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한솔로가 우연히 이 추바카를 구해주게 되었고 그 뒤로 추바카는 자신의 이제 인생의 빚을 진 생명의 빚을 진 한솔로를 그 뒤로 계속 따라가게 된 것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개봉하는 한솔로 단독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 추바카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한솔로가 추바카를 구해줬는지 이런 얘기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몰랐는데 제가 4편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로봇들을 이렇게 구해줘서 같이 다니게 되는 게 약간 추바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렇게 팔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다시 재구매하는 약간 그 같이 팀원들이랑 볼 때는 무슨 중고나라인 거 마냥 로봇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흥정하고 사는 막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면은 스타워즈 세계 내에 있는 이 로봇들을 드로이드라고 하는데 드로이드들은 보면은 우리가 R2D2나 C3PO 같은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자신만의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스타워즈 세계에서 그 친구들을 대하는 것은 물건으로서 많이 대하거든요. 물건으로서 대하지만 추바카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솔로와 추바카는 추바카가 한솔로에게 빚을 지었고 그걸로 인해서 따라다니게 됐지만 둘은 서로 의지하는 동료입니다. 드로이드들과는 살짝 참고로 얘기하면 우키라는 종족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같은 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에피소드 2편, 3편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쵸 3편, 네, 맞아요. 3편에 보면 카시크라는 행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저들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죠. 우키들이 정말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려면은 1998년작인 홀리데이 스페셜을 봐야 되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접어두겠습니다. 그 작품은 별로 관객들한테 좋지 않은 영화. 관객이 아니라 TV용으로 나왔어요. TV. 크리스마스 스페셜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스페셜인데요. 이게 더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이거를 가장 강한 요약으로. 제가 스타워즈 중에 스타워즈 작품을 보면서 유일하게 졸았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깨고 났더니 도저히 이야기를 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캐릭터들의 약간 관계 같은 게 조금 얘기됐으면 좋겠는데, 그 제가 스타워즈 7편은 안 봤지만 주인공들이나 뭐 그 섭외된 인물들이 이렇게 백인 남성이 주인공을 주로 맡았었는데 그 여성 흑인들이 주연으로 등장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7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그 어떤 섭외 과정 같은 거 얘기가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스타워즈가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지 루카스가 맡았을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백인 남성 말씀하신 대로 백인 남성 위주의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들은 당연히 다 백인 남성들이었고 주인공과 사귀는 사람들도 다 백인 여성이었고 동료들도 백인들이었고 그 백인들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것도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들러리적 역할로 전락하고 남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남성들끼리 서사를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스타워즈가 이제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에 매각을 하고 디즈니가 새로운 스타워즈를 만들면서부터는 디즈니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이전 스타워즈가 너무 남성 서사 위주적이지 않는가라고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다양성을 부여하자. 그래서 7편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공이 일단 여성이고 동료로 나오는 친구도 흑인 남성이고 그리고 라틴계 남성이 또 동료로 나와요. 거기서 이제 동양인도 좀 등장을 하죠. 그것은 이제 동양인도 이제 등장하고 동양인이 이전까지만 해도 동양인 또한 어떻게 등장했었냐면 물론 동양 배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비중이 없었고 오히려 동양인들은 어떤 외계인의 모습으로서 그 동양인의 스테레오타입들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디즈니에서 만드는 스타워즈들의 행보를 보면은 작년에 개봉한 로그원 같은 경우에도 동양인인 견자단과 강문이라는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꽤 비중 있는 캐릭터들로 내보냈었고 거기서도 주인공은 여자였고 남주인공은 멕시코 사람이고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 역시 중요한 조연으로 섭외가 됐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개봉하는 8편에는 베트남계 여성이 또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뭐 7편에서도 그 동양인이 제독이라는 거의 엄청 넓은 그 주인공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양성에 있어서 이를테면 아랍계라든가 그런 게 좀 안 나온 점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더욱더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주의 어떤 한 행성에서 벌어지는 얘기로 봤을 때 한 행성은 아닙니다. 우주의 수많은 대우주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네, 대우주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주도 아니에요. 대우주입니다. 그래도 대우주에 비하면 은하계 하나니까 네 어쩌면 대우주에 비하면 자그마한 거긴 하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인종 국가들의 그런 캐릭터들을 넣었을 때 그 지구에서 생각했을 때는 국가가 이렇게 분리돼 있고 그 서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스타워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그냥 그 세계는요. 외계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종의 사람들이 그냥 뒤섞여서 한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사악한 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국가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맞서서 또 싸운다. 그러면은 그 7편이 몇 년도에 나온 거죠? 7편은 2015년에 개봉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최근이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영화계 전반적으로 네. 흘러가는 조류가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네네네. 거기 때문에 스타워즈가 사실 백인 남성이 그 주연들을 독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그 세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계 종족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인간 중에서도 뭐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주인공들은 항상 백인이고 남성이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우주에서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존재들 역시 다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그 스타워즈에 외계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4편에서 저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딱 인상적으로 남는 기억은 사실 없고, 그 뭐 몇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중 하나가 그 파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술집. 네네, 맞아요. 술집 장면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유명한 거기서 장면이죠. 되게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외계인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오락적으로 연출된 어떤 각양각색의 외계인들이 진짜 총집합된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어떤 외계인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일단 인간이랑 그 외계인이라는 그 경계가 없이 되게 동등한 어떤 그런 장소에서 되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좀 막 요소들이 약간 그 복합체처럼 어떤 이렇게 변종으로 막 이루어진 그런 외계인들이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저는 의문이면서 재밌었던 게, 그 한 외계인은 약간 중국어 같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인간은 또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외계인인데도 이상하게 듣지 않고 다 알아듣지? 자막도 없잖아요, 심지어. 뭐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타투인이라는 행성이 배경인데 타투인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은하계 변방에서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라든가 수송기 운반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특히 그 술집은 커다란 항구가 있는 우주 항구가 있는 마을에 그 술집이기 때문에 그런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우리도 외국어 몇 마디쯤은 알아들을 수 있듯이 약간 지역 방언처럼 그냥 다 어렴풋이 알아듣는 그런 건가요? 외국어처럼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시비를 걸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 시비를 거는구나 이 정도 알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얘가 대충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이제 영어로 대답하잖아요. 영어긴 한데 이제 거기서 인간의 말로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한국에서 뭐 이태원에 가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누가 영어로 추군덕대면은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약간 중국어를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말처럼 들렸는데, 그러니까 말의 어떤 투 같은 걸 들었을 때 그 뉘앙스. 근데 이게 백인 남성과 그 영어라는 거를 중심에 두고 그냥 만들어진 영화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언어들은 그냥 진짜 외계어처럼 들릴 때 저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를 꼭 약간 이렇게 시각화한 느낌 같았거든요. 그게 딱히 그 어떤 설정 같은 게 분명한 거는 아니죠. 언어에 대한 설정 말인가요? 네, 언어도 그렇고 혹시 뭐 통역기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물어보신 건가요? 통역기라든가 아니요, 통역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언어를 어떻게 그런 만들었는지. 요소들의 모티브가 뭐 있는 건가 해서. 아니 모티브에 대해서는 일단 SF 속에서 외계인의 언어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클링곤어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스타트rek에 나오는 외계인인데 그건 같은 경우는 아예 언어학자가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스타트렉 새로운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막이 붙는데요. 자막 중에 하나가 클링곤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하지만 스타워즈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스타워즈에서는 그냥 좀 이국적인 색채를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 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임의로 만든 거죠. 그때 맞춰서. 스타트rek처럼 스타트rek의 클링곤어처럼 아무래도 TV 시리즈에서는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클링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한 장면에 잠깐 등장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야 이것도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팬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들어간 설정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많아서 한편으로는 영화의 약간 장식적인 면모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주축으로 담당하는 그 감독밖에 어떤 분도 있으신가요? 제작자분들 중에. 설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네네. 그런 설정. 스타워즈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 때 조지 루카스가 영화를 만들 때는 설정 같은 거를 크게 고려하면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워즈에 수많은 설정들이 있고 설정집들이 있고 한데 그것들은 다른 작가들이 고용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건데 조지 루카스가 영화에서 그냥 영화적 장치로서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말씀하신 언어는 스타워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방금 관장님이 말씀해주신 클링곤어라든가 아니면 톨킨이 만든 세계관의 엘프어나 기타 등등 여러 언어들은 정교하게 실제 언어와 유사하면서 그것이 언어 그 자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스타워즈에서의 언어는 별로 그렇게 중시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어떤 설정이 많이 붙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스타워즈의 제작 배경과 세계관, 등장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스타워즈 자체가 워낙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도 아직 얘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두 분과 함께하는 3화의 1부는 여기서 정리하고 2부에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